네네네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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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I need you, baby. 나 몰라. 아이고. 그 다음 제목이 정적 몰비알. 좋아. 다들 왔나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그 다음 4.5. 오케이.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종합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내용을 하나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뭐 누구에 대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이 표현,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바로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이 되고, 그 표현이 입자 개수 한 다음에 2분의 1 kBT, 그러니까 이게 총 분자 개수고요. 그 다음 여기에 트랜슬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곱하기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또 어떻게 표현되느냐, NCBT. 으하, 이렇게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거 말고 한 단계 더 갑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또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혹은 운동 에너지를, 자, 입자 개수 2분의 1 kBT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자유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때 여기에서 입자의 개수하고 볼트만 상수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수식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N R T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요렇게.
자, 그럼 여기에 있는 NKT, NRT. 자, 뭐를 뭐로 바꾼 거냐면 여기에 있는 N하고 KB 얘를 NR. 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이 표현 아시겠어요? 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면 NK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바로 NA분의 R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볼츠만 상수인데 그 볼츠만 상수의 정의가 바로 기체 상수를 NA 아보가드로 수만큼으로 나눈 게 그게 바로 볼츠만 상수잖아요. 그래서 볼츠만 상수의 정의에 따라 이렇게 바꾸면 얘를 다시 NR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서 NR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등호상 요 N이 바로 요만큼을 뜻하는 건데 그럼 이만큼이 뭐냐? N이 뭐예요? 분자 개수고 NA가 아보가드로수 바로 1몰의 개수죠. 분자의 개수를 1몰의 개수로 나누어 줬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체 양론에선 항상 NK를 NR로 항상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를 N 2분의 1 KBT에서 NK를 따로 따서 NR, 온도는 T 놓고 2분의 1 놓고 자유도는 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 아까 우리가 계속 했던 거 NCBT 바로 이상기체 몰수 그 다음에 정적 몰비열 온도를 곱한 게 또 바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표현 따로 있는 거고 이 표현 따로 있는 건데 결국엔 서로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이 두 개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이 녀석을 자, 첫 번째 일 자, 단원자 기체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자 기체는 아시다시피 로테이셔널 모드 없죠. 진동 모드 없죠. 트랜슬레이셔널 모드만 있는 거예요. 그 트랜슬레이셔널 모드가 얼마죠? 바로 얘는 always 3이죠. 그래서 진동 회전 다 없기 때문에 요거 없애고 3만을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바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2분의 3 nRT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3 넣고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가 뭐로 표현된다고요? NCBT 이렇게 표현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누구하고 누가 등호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2분의 3R 이게 CB랑 같구나. 그래서 모나토믹 가스 단원자 분자에 대해서는 이 정적 몰 비율이 2분의 3R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결과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지금껏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해왔던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만약 내가 CP를 구하고 싶다. CP는 뭐예요? 얘는 정적 비열이고 얘는 정압 비열이죠. 이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아까 반드시 외우라고 하는 것 중에서 CB에다가 R을 더하라고 했었죠. 그럼 이 경우는 2분의 5R이 되겠네요. 이게 단원자 이상기체에 대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기체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지만 그냥 편의상 아주 간단한 시스템인 다이아토믹 가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원자 분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요. 수소기체 같은 거. 자, 그러면 이원자 분자니까 우선 이 자유도 조사를 하면 트랜슬레이셔널 항상 오고 그 다음 로테이셔널이 항상 뭐예요? 2죠? 이원자 분자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저 바이브레이셔널 모드는 어떻게 돼요? 바이브레이셔널 모드는 3 곱하기 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 여기 이제 요 2가 요걸 뜻하는 거죠. 그 다음 빼기 트랜슬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모드 그래서 5 아유 나 이거 잘못 썼네. 5가 아니고 트랜슬레이셔널 모드는 항상 3 그래서 여기 3 놓고 여기 2 놓고 2, 3은 6이니까 바로 1 그래서 수소기체의 경우는 바로 저 바이브레이셔널 모드가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3 빼기 5에서 1 그러면 이거는 직관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수소 분자의 경우는 원자 두 개가 엮여서 화학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원자 두 개가 엮여서 그 뭐냐면 화학결합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생각만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원자 두 개가 이런 식의 한 가지 진동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생각해 주면 되니까 직관적으로도 진동 모드가 한 가지밖에 없겠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돼? 지금 저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 표현 이렇게 되겠네요. 자, N, R, T 자, 2분의 1 한 다음에 요 자리가 3이고 요 자리가 2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바로 2 더하기 3 2 해서 총 2분의 7 nRt가 되겠네요. 됐죠? 근데 이게 이상기체에서 항상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바로 NCBT.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등호관계가 있으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H2 같은 경우는 CB가 어떻게 표현된다? 2분의 7R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자유도 혹은 이퀴파티션 프린시플에 의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CB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원자 분자인 수소기체에 대해서. 됐죠? 그래서 지금껏 이제 배워왔던 내용들을 저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이상기체에 대해 저런 생각들을 한 건데 중요한 건 그 자연과학의 모든 저런 아이디어는 사실 누구의 뒷받침을 받아야 돼요? 네, 바로 실험 데이터의 뒷받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 실험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려요? 잘 들리죠?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됐죠.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난 적어도 이제 수소 기체 분자에 대한 이 뭐냐면 내부 에너지로부터 CB를 표현했는데 이게 과연 실험 데이터하고 이제 무슨 관계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보았어요. 여기 준다. 준다. 자, 요렇게. 그래서 이제 해볼 게 뭐냐. 세 번째. 온도에 따른
CB, 바로 정정몰 비율이죠. 요것의 변화를 좀 살펴볼 거예요. 특히 누구? H2 수소기체에 대해서. 수소기체는 실존하기 때문에 그 녀석의 그 비열이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 측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 측정을 한번 그 결과를 놓고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이제 어디에 있냐면 교재로 치자면 교재 83페이지에 그림 12라고 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자, 쟤를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이엽. 그래서 여기는 온도. Y축은 CV인데 그걸 이제 기체상수 R로 나눠서 그 앞에 그 비례상수가 어떻게 되는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놀라우게도 디오 어떤 보조선이 이렇게 있어요. 디오. 그다음 또 어떤 보조선이 디오. 아, 이거 너무 짧게 그렸나? 또 디오. 이거 마음에 안 들지? 이런 참 다시. 다시 디오. 이렇게 모치베라. 됐어. 자, 이거 어떤 보조선이 있고요. 그 보조선의 의미가 뭐냐면 얘가 2분의 3이고요. 얘가 2분의 5고요. 2분의 7이에요. 물론 저기 있는 2분의 7, 2분의 5, 2분의 3 저거는 그 뭐 실험해보기 전에 아는 게 아니고요. 실험해보고 나서 데이터를 찾으니까 대략 저렇게 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온도가 0켈빈에서 점점 이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놀라웠게도 이렇게 됐다가 땡, 여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저렇게. 그럼 사실은 뭐 저 상태에서 데이터가 남아있질 않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살짝 가다가 말아서 끝나. 그냥 여기서 끝나.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 온도가 아마 대략 보자면 여기가 한 100켈빈. 그럼 100켈빈이라고 치자면 뭐 한 영하 몇 도선이고 뭐 한 영하 한 173도 뭐 그 정도지. 뭐 한 영하 173도씨 뭐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온도가 여기 한 1000켈빈. 1000켈빈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지. 저렇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저기서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쭉 지울게요.
자, 저 사실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온도에 따라 이 CB가 변한다라는 거죠. 저렇게 변한다. 그러면 이게 변하는 것에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CB가 양자화되어 있구나. 자, 여러분, 양자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특정 상태에서의 그 뭐냐면은 특별한 조건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갖게 된다 라는 게 바로 양자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바로 고전역학적, 그러니까 이제 뉴턴 역학이죠. 고전역학적으로는 비열은 온도에 무관한 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온도가 변해도 사실은 비열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 온도 영역이 아주 변함에 따라서 저렇게 비열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양자역학에서 그 에너지 양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실험 결과와 물리적인 어떤 해석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바로 뭐가 있었냐면 흑체복사 이론. 그래서 흑체복사 이론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뭐냐면 빛에너지인 광량자가 특정한 배수 단위로만 출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 양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실험 데이터죠. 근데 사실 흑체복사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사실 몇몇 물리학자들은 우리 자연계에 뭔가 현상들이 모든 현상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허용 조건에서는 특정한 움직임이나 특정한 것만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은 흑체복사도 아니고 광전효과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보어의 선 스펙트럼 모델도 아니고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그런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에너지적으로 뭔가가 불연속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게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왕자와도 어떤 물리학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이미 저 실험 데이터에서 일부의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저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쟤는 실험 결과기 때문에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저런 거예요. 그럼 저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거죠. 자, 이때 그 재밌는 상황은 이 양자화 되어 있다고 하나 이런 데서 보시면 그래도 왜 뭔가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양자화라고 하는 건 뭐만 딱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만 딱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거여서 어찌 보면 불연속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양자화가 아니다, 양자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실험에 참여한 분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소에 가깝기 때문에 그럼 아보가드로소에 가깝다는 얘기는 매우 많다는 얘기죠. 가까워서 그들 사이의 충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랜덤하겠죠. 그래서 그 변화가 연속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양자화라면 이랬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슬슬슬 커지고 슬슬슬 커지고 하는 이거는 입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스만큼 무한히 많고 지들끼리 막 충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하나로 이렇게 예쁘게 나타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데이터들의 평균적인 것들로 우리가 측정이 되는 거여서 데이터의 변화가 사실은 좀 연속적인 건 있죠.
뭐 여하튼 그렇다. 자, 그래서 우선 시각적으로는 이렇고요. 자, 그 다음 살펴볼 수 있는 건, 자, 여기에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자, 2분의 3이라고 하면 사실 어디까지만 생각한 거겠어요? 2분의 3이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트랜슬레이셔널, 바로 병진 운동이 이 영역에 의해서 나타나면서 그 비열이 2분의 3만큼 나타났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2분의 3이라는 비열만 나타난다면 이 자리에 3 있고 이게 없다고 했을 때 그 정적 몰 비열이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 2분의 5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2분의 5. 2분의 5는 뭐냐면 수소기체의 경우 2분의 3이다가 2분의 6까지 더해지면 3 더하기 2가 돼서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로테이셔널, 진동운동에 대한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2분의 7, 이건 뭐겠어요? 2분의 7은 2분의 3에다가 2에다가 2까지 더한 거, 그걸 다 더한 게 2분의 7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영역은 바로 그 수소 분자에서의 바이브레이셔널, 그 운동에 대한 녀석이 더해져서 비열이 2분의 7로 결정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온도 조건에서 병진 운동은 나타난다. 이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온도 조건이 아주 저온이건 아주 고온이건 수소 분자라고 하는 녀석의 병진 움직임, 병진 움직임은 항상 그만큼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도 2분의 3의 영향, 2분의 3만큼의 비율이 항상 있어서 저온 조건이건 고온 조건이건 전체 비열에 이 트랜슬레이션을 항상 관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3. 온도가 증가하여 어떻게 돼? 고온 조건에 도달해야지만이 드디어 회전 운동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대략 몇 켈빈이냐면 100켈빈이라 마이너스 173도인데 2분의 3만큼의 병진 운동을 하다가 대략 마이너스 170도 근처에서 드디어 회전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대략 병진의 회전까지가 가능한 이 온도 영역이 쉽게 얘기하면 25도씨에서 뭐 한 7, 800도 요 사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온도가 어느 영역이에요? 25도 이 근처잖아요. 그럼 25도에서 끼케 사실은 100도 정도밖에 안 되고 온도를 좀 올려서 2, 300도가 된다 하더라도 이 그래프만 보면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 근처에서는 진동의 회전이 더해져서 비열이 일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뉴턴 시대의 역학은 실험 데이터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뉴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2, 3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너무 고온이거나 너무 저온의 실험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해보면 항상 이 근처의 데이터를 얻고 이 근처에서는 당연히 이 근처에서만 국한을 하면 비열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정한 정도가 바로 뭐다? 진동의 회전을 더한 그 정도만큼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니 저 온도 영역에서는 어찌 보면 비열은 일정한 것이죠. 그래서 고전 물리학적으로는 비열은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했던 것인데 기술이 발전하고 시절이 지나감에 따라 여러 가지 온도 영역에 따른 실험 데이터들이 나타날 수 있었겠죠.
그걸 저렇게 분석을 해보면 온도에 따라 변하는 건데 그걸 옛날에는 이 실험 영역이 짧아서 구간이 좀 좁아서 이런 구간들을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온도가 증가해서 고온, 여기서 고온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100켈빈을 고온이라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고온이다 저온이다 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절대적인 고온 저온이겠어요, 상대적인 고온 저온이겠어요? 상대적인 고온 저온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영역에 비해서는 어쨌건 고온 영역이니까 온도가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 그 회전 운동이 시작된다는 말을 지금 뭐 고온 조건에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저 고온 조건에서 회전이 진행된다 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냐. 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 자, 이 녀석의 그 병진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병진 운동? 약간 이렇게 그냥 슉 이렇게 병진 운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저온이면 천천히 병진, 온도가 고온이면 빠르게 병진. 그러니까 하여튼 저온이건 고온이건 병진은 항상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회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병진이 됐건 회전이 됐건 진동이 됐건 그 기체 분자들 사이에 운동 에너지의 전달은 철저하게 분자 사이의 충돌로부터 이 운동 에너지가 전파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을 만약에 회전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얘를 회전시킬 수 있겠어요? 바로 다른 분자가 와서 충돌을 하는데, 만약 이 분자의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때려서 가격을 하게 되면 얘는 무슨 운동만 하게 되겠어요? 충격이 정확하게 무게중심에 닿게 되면 바로 병진만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회전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전시키려고 하면 바로 무게중심에서 이 분자를 비껴 때려야지. 이렇게.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비껴 때려야 얘를 회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무게중심에서 비껴 때리게 되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 전달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아예 그냥 뭐냐면은 극단적으로 얘랑 충돌하는데 이 끝점이지, 끝점을 만약에 스치듯이 비껴 맞는다라고 해도 회전을 할 텐데, 너무 아슬아슬하게 비껴 맞게 되면 얘가 회전하는 정도가 세게 회전하게 돼요, 약하게 회전하게 돼요? 약하게 회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비껴 때릴 때만 회전을 하게 되는데, 비껴 때릴 수도 전달하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많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언급의 대상이 바로 H2 분자예요. 그럼 수소 분자는 사실 등치가 큰 분자입니까? 등치가 작은 분자입니까? 바로 분자 중에 가장 작은 분자가 수소 분자죠. 바로 수소 분자에서의 결합 길이는 대략 어느 정도냐면 0.57 옹스트롬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분자죠. 그럼 잘 봐요.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큰 물체라면 얘를 가격할 때 무게 중심을 가격한다. 그 다음 무게 중심에서 비껴 때린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구분이 되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큰 녀석이면.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일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분자다. 결합 길이가 1옹스트롬도 안 된다. 그러면 얘가 너무 작아지면 뭔가가 충돌을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중심에 맞느냐 비껴 맞느냐가 이게 구분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크기가 작은 분자들의 경우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어디를 충돌하잖아? 그럼 충돌하면 그게 그냥 무게중심에 맞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을 통해 운동 에너지가 분산될 경우는 그냥 병진 운동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온도가 점점점 증가하여 그 운동 에너지가 크게 와서 들이받는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운동 에너지가 클 경우만 이제 드디어 무게중심에서
비껴 맞을 경우, 그러니까 무게중심에서 비껴 맞기도 쉽진 않지만 무게중심에서 비껴 맞을 경우라도 이 녀석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접근하는 다른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억수로 커야 비껴 맞았을 때 얘를 회전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비껴 맞아야 되냐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무게중심에서 비껴 맞을 확률이 아주 적고, 무게중심에서 비껴 맞게 해도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게 하려면 다가오는 다른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겨우 비껴 맞게 할 수도 있을 뿐더러 회전시킬 수도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커야 겨우 비껴 맞고 회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온도가 상대적으로 고온 영역에 들어설 때만 뭐가 가능하다? 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충돌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파되는 것이 저렇게 온도에 따라 양자화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충돌이 그냥 알아서 병진이 되고 진동이 되고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병진, 진동, 회전의 전파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온 조건에 도달할 때 드디어 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매우 초고온 영역에서만 분자 진동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진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온도가 몇 켈빈이냐면요, 1000켈빈. 자, 우리 일상생활 경험으로 1000켈빈까지 도달할 뭐 경험들이 있나요? 있을 리가 없죠. 무슨 말이겠죠? 1000켈빈이가 도시로 바꾸면 막 1000한 2, 300도 정도 되는 건데, 우리 일상생활 경험에서 막 이 정도까지 온도가 뜨거워질 그런 경험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아주 엄청나게 고온 조건에서만 드디어 분자 진동이 가능한 건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화학 결합 에너지가 보통의 역학적 에너지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동을 시킨다고 하는 게 화학결합의 변화를 유도한다 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었죠. 자, 아까 수소가 분자를 이룬다고 했을 때 수소 원자 사이 결합 길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했어요? 0.57 옹스트롬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 0.57 옹스트롬을 기준으로 그게 평형거리인데, 그걸 억지로 진동을 시키려면 누군가 와서 때려서 결합을 진동시키는 건데, 기존 가지고 있는 결합력이 원체 강해서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로만 충돌을 했을 때 얘가 진동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자하고 원자 사이가 어떤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스프링이 너무 딱딱한 거야. 여러분, 스프링이 말랑말랑해야 이렇게 뿡뿡뿡 눌렀을 때 진동을 하지, 스프링이 완전 단단한 거야. 완전 단단한 애는 이 누른다고 했을 때 잘 진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화학결합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의 화학결합이.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결합력이 보통 다 아주 강해서 얘네들을 진동시키려면 엄청나게 고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뭐다? 온도로 치자면 대략 수백 켈빈 혹은 1000켈빈 이상의 열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자 봅시다.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요 이후에 존재하지 않죠. 보시다시피 어디 갔어? 요 이후는 측정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왜 측정이 불가할까요? 바로 1000켈빈 근처에서
적어도 수소 분자의 경우는 바로 결합 해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소 분자의 비열 혹은 운동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걔가 진동하느냐, 뭐 병진하느냐, 회전하느냐 이렇게요. 그런데 온도가 1000켈빈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 열 에너지 또한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그 화학 결합이 아예 끊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그 분자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비열을 측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1000켈빈 넘어서 이렇게 어느 선에 도달하게 되면 확실히 비열이 2분의 7이다 라는 것을 측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끝나요. 왜? 이 이유는 수소 분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 알죠? 그래서 결국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이퀴파티션 티오리움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정적 비열을 계산하지만 이게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온도 조건에 따라 병진과 회전과 진동이 따로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원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2분의 7R이지만 실제 수소 분자의 경우는 그 비열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온 온도 조건에서는 2분의 5R이 대부분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조금 한번 써보면, 자, 이제 요 줄게요. 네. 자, 그럼 요 3, 1, 2에서 3. 그래서 H2 분자의 경우는 상온 근처에서 뭐 병진과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는 없다? 진동은 실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온도 영향에 따라 어떻게 된다? 분자의 진동, 자, 분자의 회전, 진동 방식이 달리 나타나죠.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자, 앞서 수소 분자의 경우 어떤 고온 조건에서 회전 운동이 가능하고 초고온 조건에서 진동에 돌입한다고 했죠. 근데 고온이다 초고온이다 라고 하는 건 바로 절대적 표현이에요, 객관적,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객관적 표현이에요, 아니면은 상대적 표현이에요? 바로 상대적 표현이에요. 온도가 높다 낮다라고 하는 건 어떤 기체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데이터인 거지, 절대적으로 어떤 온도에서는 뭐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수소 기체의 경우 25도 정도 되는 상온이 수소 기체에 대해서는 고온인데, 다른 기체들에 대해서는 이 25온이 여전히 저온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온도 영역에 따라서 뭐 보시다시피 사실은 병진은 항상 나타나요. 근데 회전하고 진동이 온도 영역에 따라 기체마다 돌입하느냐 안 돌입하냐는 기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기체 있죠, CO2. CO2 같은 경우는 사실 상온 조건에서도 이미 회전에 진동까지가 다 일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 지구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진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온실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체마다 저 회전이나 진동에 돌입하는 온도 조건은 기체마다 다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논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험에는 뭐 문제에는 이 비열이 어떻게 그냥 나오게 되느냐,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온도에 따라 상황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맨날 생각하는 게 그냥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뭐만 나오느냐? 좀.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러다 보니 보통의 문제, 여기서 문제는 문제풀이의 문제예요. 조건에서는 C, B가 그냥 어떻게만 주어지냐면 크게 두 가지. 2분의 3R 누구? 단원자 기체. 그래서 단원자 기체라고 제시를 하고 그냥 CB가 2분의 3의 R이다. 이것만으로 그냥 연력학 문제가 풀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끼케야 이원자 분자라고 했을 때 그때 비열을 2분의 5R로 놓고 계산하는 게 그냥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원자 분자일 때 진동까지 돌입을 하려면 상당히 고온 조건이 필요하니까 상온 조건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기체처럼 진동의 회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줄 때 단원자 분자다, 이원자 분자다라고 줬을 때 단원자 분자면 2분의 3, 이원자 분자면 2분의 7이 아니라 2분의 5로 비열을 놓고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여러 그 연력학 문제에서 진짜로 이 단원자 기체가 한 80% 정도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만 나오고요. 이원자 분자도 끼케 20%밖에 안 나와요. 그럼 실제로 비열이 2분의 7인 경우 뭐 이렇게 진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런 건 문제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조직된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진동까지 포함된 비열 문제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 영역에 따라서 비열이 달리 나타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아유, 완전 중요하다. 됐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를 해볼 거냐면요. 그 다음 교재 85페이지에 있는 5챕터 연력학 제1법칙의 적용 4 이상기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 지웁니다. 이거. 자, 칠판 지울게요. 지운다잉. 지우자. 쓱쓱쓱쓱. 그러니까 앞으로 비열 얘기를 하면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단원자라고 하면 2분의 3, 이원자라고 하면 2분의 5.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2분의 7 거의 안 나와. 왜냐면 아주 고온 조건이어야 되니까. 여하튼 이 두 개는 앞으로 흔히 나올 거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되다. 그 다음 5. 짜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 연력학 제1법칙. 자, 연력학 제1법칙 어떻게 표현되는 수식입니까?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열 1 이거죠. 그래서
아주 제한된 그 연력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쟤를 그 이상기체에 대해서 연력학 제일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를 줄 텐데, 자, 예를 들어 어떤 단원자 이상기체, 여기 단원자 나오네. 그럼 바로 뭐 여기다가 어떻게? CB가 2분의 3R. 되겠죠? 이렇게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었죠. 내부 에너지, 이퀴파티션 띠어리엄, 자유도 등등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 됐고 그냥 결론적으로 또 단원자라고 하면 CB는 2분의 3이라는 사실 그냥 바로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어떤 단원자 이상기체 분자가 다음처럼 아이고 자 연력학 상태가 변한다 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 다음처럼 그게 뭐냐? 짜잔, P, V 해가지고는 거기 데이터가 자 압력인데 1atm 여기는 2atm 자 그 다음 10리터 30리터 자 요런 보조선에 대해서 자 요 상태 그러니까 2기압의 10리터인 요 상태가 A 상태 그 다음 요 상태가 C 상태 요 상태가 D 상태 요 상태가 B 상태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관건은 요 A 상태가 이게 처음 상태고요. B 상태가 최종 상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어쨌거나 B로 가는데 A가 C로 갔다가 C에서 다시 B로 가는 이런 경로 그 다음 A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B로 가는 요 두 가지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A에서 C로 간다 A에서 B로 간다 혹은 CB, DA 여기서 보시다시피 나타나는 어떤 수학적인 특징은 뭡니까? 자 저렇게 A, B, C, D 사이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그래프상에서 기하학적으로 어떤 수학적 특징이 하나 나타나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바로 항상 생각할 거 실선 연결되어 있죠. A에서 C가 됐건 C에서 B가 됐건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뭘 뜻한다? 바로가 가역 과정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저 A, B, C, D 사이에 변화 과정이 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모든 과정에 대해서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역 과정이다라고 바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자, 첫 번째 1
바로 A, C, B 과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 B 과정. 그래서 일종의 이 C가 어떤 중간 상태가 되는 거죠. 이 D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어떤 중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중간 상태는 C, 이렇게 가는 중간 상태는 D. 그때 ACB, ADB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연력학 제1법칙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냐. 자, 저기서 저 각 과정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2일 변화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봐. W, A에서 C에서 B로 가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일이 결국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A에서 C로 가는 일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A에서 C로 가는 이 과정하고 C에서 B로 가는 이 과정을 각각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바로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뭐가 일정한 거예요? 바로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죠. 정적 과정이죠. 자, 그러면 압력이 일정한 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날랑가 모르건데, 이게 어떻게 정의됐죠? 바로 적분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인티그랄 PEX dV, 혹은 미분 형태로 표현하면 dW는 마이너스 PEX dV, 이런 걸로 표현이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이 정의되려면 반드시 부피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정적 과정은 부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부피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C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부피 변화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는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때 일이 없겠구나. 그러니 바로 여기서 WCB 과정은 여기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CB 과정에서의 일은 바로 A에서 C 과정의 일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A에서 C 과정 일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마이너스 인티그럴 어디서 어디로? A에서 C로 가는 거니까 바로 VA에서 VC로 가면서 PEX dV, 이런 꼴로 등압 과정의 일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WAC 과정을. 왜냐면 A에서 C로 가는 거니까 최종 부피가 VC일 거고 처음 부피가 VA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등압 과정이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압력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죠.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등압이면서 동시에 가역 과정이죠. 그러면 가역 과정, 왜 가역 과정이에요? 모든 과정이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가역 과정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같아진다고 했었죠? 바로 요 외부 압력이 뭐랑 같아진다? 짜잔,
이런 식으로 내부 압력과 같아지는 거죠. 이게 가역 과정의 정의죠. 내외부 압력이 같은 게 바로 가역 과정의 정의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압력이 내부 압력이 되고, 자, VA에서 VC까지 부피 변화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VC 빼기 VA 이런 걸로 바뀌어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WACB 과정에서의 일은 CB 과정은 생각할 필요 없고 AC 과정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도 등압 가역 과정인지라 그때 압력에서 부피 변화만 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요 AC 과정,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 그 내부 압력을 보면 A가 됐건 C가 됐건 보시다시피 그 내부 압력이 2ATM으로 표현되죠. 그 다음 C와 A에서의 각각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C는 30리터, A는 10리터니까 30 빼기 10리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0이니까 40 ATM 리터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저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느냐? 방금 저렇게 이제 2를 구했죠? 그럼 저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뭐냐면 계산을 하려면 1 계산 외에 또 무슨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열 계산해야 돼. 열. 그러면 그 열 계산 어떻게 되느냐? 부터 다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세요.